안녕하세요. 다사람TV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인가요?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다가오는 가을이 참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는 여름이 아쉽기도 합니다. 물놀이를 양껏 못했거든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암 수술을 받고 이제 적출 부위가 제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하복부 쪽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지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시는데 이렇게 림프절을 다 떼내다 보니까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면서 이렇게 채이는 현상인데요. 그 현상이 좀 심하게 되면 안에서 이제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고 피부 조직까지도 그렇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고 뭐 가렵고 따갑고 발진 일어나고 뭐 이제 그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이제 맞아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형성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매우 심하지는 않았지만 다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그런 림프 부종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인 것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물리치료, 마사지겠죠. 이렇게 순환시키는, 체액을 순환시키는 마사지 교육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마사지 해주시는 그 치료사 분께서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오래 서 있지 말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주 좀 무리가 되는 운동하지 말고 거의 대체적으로 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충분히 동의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체액이 아무래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서해부 쪽이 이렇게 접히면 이렇게 순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정체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충분히 그 치료사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알겠다. 그럴 때는 충분히 이렇게 누워서 이완하고 마사지를 해야 하는구나. 이제 스스로 알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일상을 사는지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한번 느껴보았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고 거의 누워 있는 일이 없이 앉아 있거나 서서 돌아다니거나 뭘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뭐 치료사분께서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뭐 오래 서 있지 말고 격렬한 운동도 하지 말라라고는 하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자가 발전하는 그 메커니즘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형성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워 지내는 것이 그렇게 제 느낌에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눕는 순간 환자가 되니까 죽을 날 받아놓고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움직이는 쪽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붓기도 하고 붓다 보면 피부 조직에 이렇게 뭐 단백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딱딱하게 그 나무 껍질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피부 조직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막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일정 시간 누워서 마사지를 하고 체액을 순환시키는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고요. 대체적으로는 왕성히 움직이는 쪽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앉아있기도 뭐 나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더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상황까지는 제가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다사람 활동을 이제 그 상태에서도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다사람 캠프도 가고 다사람 모임도 가고
그 다음에 다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다사람 워크샵이라고 이 활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 모여서 나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워크샵에 가면 너무 신이 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하고, 사실을 사는, 느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적용하고 연습해가는 과정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어떤 걸 해도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워크샵에서 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막 펼치면서 막 신나게 살았죠. 걸리는 느낌 하나 없이 제 스스로 너무 신나서 막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생애 중에 아주 어릴 때 빼고 그렇게 신나게 스스로, 이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아주 재밌는 장면은 아니지만 스스로 즐겁게 느끼면서 산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워크샵에서의 그 장면이 그랬어요. 신나게 워크샵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랄 상황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하지 림프 부종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죠. 그쪽부터 해서 하복부, 배꼽 아래까지 체액이 차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체액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허벅지 쪽부터 해서 종아리 쪽, 발목까지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퉁퉁 붓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서해부 쪽이 굉장히 불룩하게 많이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제가 움직이고 하면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몸의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부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복부부터 해서 뭐 서해부 쪽, 허벅지 안쪽, 종아리 쪽, 여기에 부종이 하나도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예쁜 이런 다리인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누워서 마사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워크샵에서 앉아있기를 내내 한 것도 아니고, 와, 정말 놀랍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 굉장히 놀랍고 기뻐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의 느낌으로 삶을 신나고 즐겁고 왕성하게 사는 것이 자가발전이다. 그렇게 살 때 전체의 순환이 가장 왕성하다. 그래서 은주님께서 그러한 자가발전, 진짜 삶에 대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살아서 되어진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삶을 정말 이렇게 즐겁게 살면 엄청나게 스스로 회복을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 경이롭다라는 느낌이 컸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삶 속에서 제 스스로 자가발전을 왕성히 한번 한 그 상황을 맞이하고 난 다음부터는 몸이 놀랍도록 순환에 대한 느낌이 커졌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림프액, 이 체액이 쌓이는 게 현저히 줄었고, 그다음에 조금만 누워 있어도 금방 풀어졌고, 마사지를 조금만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붓기가 싹 빠지고, 와, 정말 삶을 이렇게 스스로의 느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삶을 살 때 다 해결이 되는구나.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어느덧 4차 항암 치료를 받을 때가 돼서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내볼까? 이런 느낌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3차 때보다 조금 더 힘이 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씩씩하게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잘 산책도 하고 밥맛이 없어도 스스로 필요로 맛있게 먹고 되도록이면 삶을 정말 즐기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법 몸의 기운이 많이 붙어서 또 식목일이고 해서 엄마랑 함께 대구에는 지상철이 다니는데요. 지상철을 타고 대구의 수성못이라고 하는 유원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연못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늘 가고 싶은 곳인데 그래서 엄마와 함께 그 수성못을 가게 됐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연못 주변을 산책도 하고 엄마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찻집에 가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한껏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다시 이제 지상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즐겁게 보내서 지상철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무리를 했나 이런 느낌이 살짝 돌기는 했지만 느낌은 너무 좋았거든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뭔가 그 하복부 쪽 아래 요도 쪽에서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까? 땀일까? 땀은 아닐 텐데. 이런 느낌, 참 낯선 느낌이 이게 뭐지? 혹시 피인가? 별의별 그 낯선 느낌을 당장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상철 아니니까. 그래서 그 축축한 느낌의 정체를 혼자 막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어떤 액체가 축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몹시 불안한 느낌 속에서 얼른 집에 도착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을 해보았더니 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맑은 액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소변일까? 아니면 질분비물일까?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얼른 앉아있기를 잠시 하고 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을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축축한 느낌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다시 화장실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맑은 액체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소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불안감이 몰려들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바로 응급실로 향하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한참을 대기를 하고 제가 다니던 병원 응급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 주치의 그 산부인과 쪽에서 레지던트가 내려와서 제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입원 조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산부인과 처치실로 저를 부르더니 아무래도 이게 지금 소변이 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도에서 새는 것인지 어디에서 새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감도 안 잡히지만 아니 오줌이 새면 요실금 정도 아닐까라고 했는데 다른 상황이 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처치실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검진을 했는데 제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지 제가 처치실에 들어가서 이제 산부인과 검사할 때 그 의자 아시죠? 여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의자에 이렇게 제가 올라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커튼을 탁 침과 동시에 인턴들이 그 처치실에 우르르르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나한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한둘도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한 대여섯 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검사 시작합니다 하시더니 질적으로 그 거즈를 엄청나게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불편한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있는 대로 막 집어 넣으시던데 그리고 나서 어떤 용액을 안쪽으로 흘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검사였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함께 온 인턴들한테 이 처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의사항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흔한 상황은 아닌가 보다.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어떤 양해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그거에 제가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리고 뭐 여자 남자 이런 거 붙여서 이 상황에서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낄 이유 없다. 지금은 검사하는 시간. 이렇게 딱 분명하게 스스로 딱 정리를 해두고 어쨌든 우려의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거즈를 빼기 시작을 했어요. 거즈를 이렇게 뺐는데 거즈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색깔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지던트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질적으로 소변이 새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이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검사인데 자세한 거는 비뇨기과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겠지만 아무래도 요도에서 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게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뭐 불안하고 두렵기는 해도 그래 뭐 비뇨기과 검사 받고 분명하게 하면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 라고 이제 느끼고 저는 이제 최대한 관심의 방향성을 다른 움직임에 가지면서 하루를 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비뇨기과에서 저를 호출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광내시경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방광내시경을 이렇게 요도로 집어넣어서 한참을 헤집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그 구멍이 난 곳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만에 그 구멍을 찾았어요. 그 바늘구멍 같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딱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도에 소변줄을 꽂게 됐어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방광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도 소변을 요도로 이렇게 빼내야 거기 이제 압이 줄면서 구멍이 더 커지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요도에 이렇게 소변줄을 꽂고 살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 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소변줄을 얼마나 차고 살아야 될지 감도 못 잡았지만 장장 4년을 차고 살았어요. 요도에 소변줄을 꽂고. 왜 수술하면 소변을 스스로 못 누니까 요도에 소변줄 꽂고 인위적으로 오줌을 배출하잖아요. 네, 그 호수를 장장 4년을 꽂고 살았는데, 어쨌든 그 비뇨기과 그 검사 결과 진단명은 방광질누공이었고요. 이렇게 하복부에 암덩어리가 이제 신생아 태아머리만큼 이렇게 큰 것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괴사를 하게 됐고,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방광 쪽에 붙어 있던 암이 괴사가 되면서 그 방광 조직에 구멍을 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방광에 그렇게 구멍이 나면 그 구멍난 부위를 도려내고 이렇게 접합 수술을 해서 뭐 얼마든지 이제 상황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접합 수술조차 불가능하고 개복 수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최근에 받아서, 그것도 이제 많은 횟수로 또 이렇게 아주 부위 자체를 넓게 받아서 개복 수술을 하고 접합 수술을 해도 그 조직이 잘 붙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잘 붙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구멍이 될 테니, 그래서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암 치료 받고 있던 그 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께서. 근데 이제 제가 치료받고 있던 그 산부인과 주치의께서는 저한테 이랬어요. 아무래도 방광은 포기하고 이렇게 소변 주머니, 대변 주머니를 배 밖에 차는 그 수술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당신한테는 뭐 유일한 방법일 거고, 당신한테 있어서는 생애 마지막 수술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난 상황이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몸 밖에 소변 주머니, 똥 주머니, 대변 주머니를 차고 얼마든지 살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까?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가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해야 할 수술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황을 쭉 이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뭐 그런 소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어떤 검색들을 통해서 인공방광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는 그 전문 병원을 또 알게 돼서, 혹시 모른다, 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도 또 가능성을 높게 쳐주지 않을까, 다른 병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모 병원을 찾아가서,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예약을 해서 그 전문의를 만났어요. 근데 그 비뇨기과 전문의가 제가 모든 그런 결과지들을 들고 갔을 테니까 그걸 면밀히 살펴보더니 제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눈 후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술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개복 수술과 함께 인공방광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인 즉슨 이제 제 몸에 아직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뇨기과가 그 단독으로 그 상황을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났죠. 근데 그 산부인과 전문의가 제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당신 배를 열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암덩어리가 꽤 큰 것이 하복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 개복 수술을 해서 뭐 방광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암덩어리를 잘못 건드리면 이제 암세포가 몸 안에서 퍼지면서 또 다른 전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하니 우리 병원에서도 또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네가 원래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치료를 받고 있는 그곳에 산부인과 주치의가 한국에서도 꽤 알아주는 유명한 의사분 중에 한 분이니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짐을 싸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와, 야 이게 어떤 상황이야? 다 안 된다 하네. 유명한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병원에 가도 결과는 비슷할 거다 라는 거에 기결이 되더라고요. 더 알아볼까? 일단은 다시 대구로 돌아가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니 집에 가서 시간을 갖고 좀 더 느껴보자.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노래지면서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와, 이제 좀 제법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내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다니. 그때도 참 막막한 느낌이 컸었는데 거기에서 뭐 울고불고 한다고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 가족과 함께 다시 대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